자, 4단계에서는 결정 규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기무과서를 기각할 것이냐,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기무과서를 기각하게 되면 반드시 대리과서를 채택하게 되는 거니까, 언제 기무과서를 기각할 거냐, 언제 기무과서를 채택할 거냐, 그걸 결정하는 결정 규칙을 표현하는 건데, 자, 기무과설이 기각되는 조건에 대한 결정은 요걸 이제 기각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우리가 10장에서는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평균이 언제, 샘플의 평균이 언제 내가 이걸 기각할 거냐,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기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에서부터 나온 어떤 통계량이 어떤 값 이상이나 이하가 되면 이거 못 믿겠어, 기무값을 못 믿겠어, 이렇게 하는 기준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죠? 기각력이다. 2단계에서 결정된 유의 수준과 3단계에서 결정된 통계량을 바탕으로 기각력이 결정이 됩니다. 2단계에서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는 것을 정의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이라는 게 뭐냐?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될 확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그게 이제 상당히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기무가설을 기각하면 상당히 이게 좀 이게 큰 문제가 없다, 그런 경우에, 그죠? 어떤 새로운 걸 좀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의 수준을 2단계에서 조금 큰 유의 수준을 사용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0.1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는 내가 증거가 좀 충분하지 못해도 증거라는 게 좀 충분하지 못해도 내가 새로운 사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기무갓을 기각하고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없을 때 좀 큰 유의 수준을 사용을 하고, 반대로 이거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였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유의 수준을 아주 이제 보수적으로 작은 유의 수준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 기준으로 유의 수준을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유의 수준하고 이 3단계의 검증 통계량 값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각력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H0가 이 기각이 이제 이게 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각이 될 확률, 그게 0.05다라는 얘기는, 그죠? 그 유의 수준 0.05라는 얘기는 반대로 H0가 기각되지 않을 확률이 95%다, 0.95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0.05에 해당되는 G값을 구하고, 이 샘플에서 나온 어떤 그 X바가, 그죠? X바가 모 집단이 참이라는 그 가정하에 요 인계값을 넘어가게 되면 기각을 하고요. 기무값을 기각하게 되고, 아니면 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인계값, 이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5단계에서는 계산된 검증 통계량과 기각력의 인계값을 비교하여 H0를 기각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5단계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모든 이제 기준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기준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샘플을 통해 가지고, 표본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구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기무값을 기각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5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 지금까지 이제 1단계에서 5단계까지를 다 내가 설명을 했는데, 1단계는 가설수립, 2단계는 유의수준, 3단계는 검증통계량, 4단계는
기강 여기를 결정한 결정 규칙의 표현. 5단계는 결론. 이제 실제로 값을 구하고 거기로부터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단측 검증과 양측 검증의 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측 검증이라는 건 뭐냐? 단측 검증이라는 거는 기강 여기 이렇게 양쪽 한쪽에만 있는 거를 우리가 단측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단측 검증은 기강 여기 한쪽에 있는 경우, 그걸 단측 검증. 양측 검증은 기강 여기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양측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기강 여기 단측 한쪽에만 있고 언제 기강 여기 양쪽에 있습니까? 그리고 단측 검증인 경우에도, 그죠?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기강 여기 왼쪽에 있는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경우. 그죠?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어떻게 정해지냐면 바로 대립가설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대립가설이 일단 양측 검증은 이 단측 검증이냐 양측 검증이냐의 결정은 대립가설의 형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양측 검증, 일단 기무가설은 뮤는 뮤0라는 어떤 가상의 기무가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뮤는 뮤0가 아니다라는 게 대립가설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양측 검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뮤는 뮤0다라는 기무가설에 대해 가지고 대립가설은 뮤는 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뮤가 뮤0보다 클지 작을지 상관없이 H0가 채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H0가 기각되는 조건이 뮤는 뮤0가 아니다라기 때문에 이게 크든지 작든지 뮤가 뮤0보다 더 크든지 작든지 간에 H0가 기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각력이 이렇게 양쪽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바로 양측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측 검증인 경우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뮤는 뮤0보다 더 크다. 뮤는 뮤0보다 더 크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는 뮤는 뮤0보다 더 크다라고 했을 때 원래 이 기무가설은 뮤가 참이라는 거였죠. 근데 이게 뮤가 뮤0보다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어떤 경우에 이게 기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기각력이 오른쪽에 가 있을 때,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지 기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뮤가 뮤0보다 더 크다라는 대립가설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샘플의 평균이 실제로 우리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우리가 대립가설을 채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기무가설은 뮤는 뮤0이다라고 하고, 이런 경우 뮤는 뮤0보다 더 작다. 그죠? 그런 경우는 이게 작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지 이게 채택이 되니까 기각력이 왼쪽에 가 있는 겁니다. 봤을 때 기각력이 왼쪽에 가 있는 게 바로 이 단측 검증 됐다. 그래서 양측 검증은 대립가설이 아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양측 검증, 그럴 때는 기각력이 양쪽에 있고, 단측 검증인 경우에는 부호에 따라 가지고 부호가 이렇게 뮤는 뮤0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각력이 오른쪽, 이렇게 반대로 뮤가 뮤0보다 더 작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각력이 왼쪽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두면, 그죠? 그러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요거 보고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기강력 잘못 선택해가지고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설명했듯이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가지고는 이게 그 충분한 기강력까지 가려면 이거 새로운 사실이 훨씬 더 커야 되죠. 그죠? 이건 새로운 사실이 훨씬 더 작아야 되니까 각각의 부호가 이렇게 된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기억해 놓으면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을 요약을 하면 가설 그 검정 이 통계량은 그 가설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이렇게 각각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경우 단측 검정, 양측 검정.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 대립가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강력은 좌측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강력이 우측에 있다. 미구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커야 기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제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10장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여기서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사용되는 검정 통계량은 G 통계량, 또는 G 통계량인데 시그마 대신 S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G 통계량, T 통계량,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그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요 이제 그 첫 번째 경우, 그죠? 이게 한 모집단에 대해서 가설 검정을 하는데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 그죠? 그럴 때는 샘플 수에 관계없이 G 통계량을 사용합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가설 검정의 5단계 그걸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모집단에 대한 평균의 검정인데 평균이 참인지 아닌지를 기존에 알려진 기무가설이 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모분산에 알려져 있는 경우다. 그런 경우는 G 분포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제임스타운 철강회사는 서부 뉴욕주의 공장들의 책상이나 다른 사무용품들을 제조하거나 설립합니다. 프레도니언 공장에서 A325 모델 책상의 주 생산량은 평균 200개, 토소편산이 16개, 정밀포를 따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생산 기법이 도입되고 신입 사원들이 고용이 되었습니다. 이 공장의 부사장은 이러한 변화들이 A325 모델 책상의 주 생산량에 변동을 가져왔는지를 알고 싶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진술이 있습니다. 바로 변동을 가져왔는지 알고 싶었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도니언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책상의 주 생산량은 유수는 0.01에서 기존의 평균 생산량 200과 또 차이가 있는가? 요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해야 되는 주제는 좀 명확해졌죠. 기존의 생산량 200인데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200이 좀 틀려졌냐. 내가 이제 가설 검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새로운 기법이 도입됐으니까 좀 더 뭐 좋아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또는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으니까 좀 나빠지지 않나? 그래서 뭔가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단계는 뭐예요? 뭐죠? 1단계. 1단계는 가설을 새로 수립하는 거죠. 가설, 여기서 기무가설은 뭐가 될까요? 기무가설 H제로는 바로 평균은 뮤는 200이다. 이게 기무가설이 되고 대립가설은 이게 이제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기존에 대립가설은 일단 뮤는 어떻게 돼? 200이 아니다. 이게 바로
대립가설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제 변동을 가져왔는지 알고 싶었고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진술이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돼. 어떤 뭐 한쪽이 더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었다. 요 진술이 이제 결정적으로 그죠? 요 진술이 결정적으로 대립가설을 이렇게 만드는 결정적인 진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설 수립할 때 요거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대립가설이 수립이 틀려진다. 요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설을 수립했습니다. μ는 200, μ는 200이 아니다. 가설을 수립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 유의 수준을 결정을 합니다. 유의 수준은 알파에 주어져 있어요. 이 알파 문제에서 유의 수준 0.01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유의 수준 0.01에서 알파를 0.01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세 번째 단계는 검정 통계량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검정 통계량을 선택을 할 때 이 표를 이용을 하면 돼요. 자, 한 모집단이고 분산이 알려져 있고 그러면 분산이 알려져 있죠. 여기 문제 진술에서 보면 프레드형 공장이 생산량 유의 수준에서 여기 평균 200개에서 표준 편차 16이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시그마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가 알려져 있으니까 샘플 수에 관계없이 그냥 G 통계량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G 통계량을 쓴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그냥 G 통계량을 사용한다. 한 모집단의 평균 검정이고 모분산 또는 모분 편차가 알려져 있으므로 G 통계량을 사용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뭐죠? 4단계는 기강력을 결정을 해야 돼요. 기강력을 결정을 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에서는 검정 통계량 선택은 이제 우리가 했죠. 이게 검정 통계량 G를 쓰는데 G는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G입니다. 그냥 X바에다가 이게 우리 관심 있는 수가 μ고 표본 검정 통계량은 X바죠. X바. 그죠? 그래서 X바기 때문에 X바는 표준 편차가 뭐죠? 시그마 나누기 루텐. 그죠? 시그마 나누기 루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X바 빼기 μ 나누기 시그마 나누기 루텐의 G 값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선택하는 이유는 검증하고자 하는 모수가 요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검증 통계량을 선택하기 위해 가지고는 모수가 평균이냐 분산이냐. 요 외에는 사실 통계책에서 다 다루지 않습니다. 집단의 수가 몇 개냐, 모집단 분산의 정보가 알려져 있느냐, 알려져 있지 않느냐, 샘플 수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설명을 했듯이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강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강력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바로 요 앞에서 주어져 있는 이제 유의 수준 알파와 유의 수준 이 앞에 주어져 있던 유의 수준 알파와 그 다음에 또 유의 수준 알파와 검정 통계량 G값에 해가지고 결정이 돼요. 결정이 되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기강력을 결정하는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양측 검정이죠. 이게 4단계 기강력을 결정을 할 때는 단측 검정이냐 양측 검정이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1단계에서 이 대립 가설이 부동어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다였기 때문에 양쪽에 그 기강력이 있게 됩니다. 있게 되고 그러면 유의 수준이 알파였죠. 유의 수준이 알파였기 때문에 양쪽에 어떤 그러니까 이 기각이 될 확률이 토탈 알파인데 이 알파가 양쪽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파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이거를 알파 나누기 2를 해가지고 알파 나누기 2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G 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알파가 아까 0.01에서 해라. 그게 문제 주어져 있었죠. 그죠? 0. 유수준 0.01에서 기강력이 G 분포의 양쪽에 기강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당되는 요거 나누기 2를 하면 이게 바로 값이 0.05가 되겠죠. 0.05가 되고 0.05가 되는 그래서 요 각각이 0.05, 요게 0.05가 되는 G 값은 우리가 그래서 표에서 뭘 읽어야 되느냐? 0.495 맞죠? 0.495를 읽으면 그게 2.58이 됩니다. 2.58 또 마이너스 2.58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강력이 양쪽에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강력을 실제로 구해 보면 이제 2.5 마이너스 2.58, 2.58 여기까지가 바로 기강력을 구하는 과정이다. 4단계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5단계에 가서는 검정 통계량과 기강력의 임계치를 비교하여 H0의 기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부분은 사실 뒤로 나와야 되겠네요. 제가 단순히 요거를 좀 기강력을 하는 것만 위로 가고 5단계 내용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자 5단계는 검정 통계량과 기강력의 임계치를 비교하여 이 G0 기강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샘플로부터 구한 통계량 G는 1.55는 샘플로부터 이제 통계량을 구해봤더니 G가 1.55가 나온 거예요. 그죠? X바를 구했고 X바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G 값을 구했겠죠. 그게 바로 요 값입니다. X바를 통해 G 값을 구한 값. 그러니까 X바를 샘플을 통해 가지고 평균을 구해보면 그게 이제 X바죠. X바. 그러니까 샘플의 평균. 요거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G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 G 값을 구하고, 이 G 값이 기강력 마이너스 2.58 또는 2.58보다 크거나 요거보다 작게 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안에 있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로부터 구한 통계량 G는 1.55가 나왔어요. 1.55가 나왔고, 이거는 기강력의 임계치 2.58보다 작으므로 H0를 기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200보다 크거나 작다는 충분한 결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55 정도 되면 값이 얼마가 될까요? 1.55 정도 되면 우리가 1.68이 1.96이 95%. 그죠? 그 정도니까 1.5가 상당히, 사실 1.5 정도만 돼도 알파 값에 따라 가지고 이게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기강력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판단은 좀 변화가 좀 추구하고 싶을 때는 해도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그걸 조금 큰 알파를 쓰고, 굉장히 변화가 되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설 검정에 우리가 이 5단계를 하나씩 공부를 했고, 자 5단계까지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풀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 문제가 이제 다양하게, 이 알파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이 기강력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요 가설이, 요게 대립가설 자체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폴리테니엄 공장에 생산되는 색상의 생산량, 유수는 기존의 생산량보다 더 커졌는지 알고 싶다 이거예요. 더 커졌는지 알고 싶다. 생산량이 더 많아졌는지 알고 싶다. 이러면 대립가설이 뮤는 200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더 크다 이렇게 되니까 이 기강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더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샘플의 평균이 충분히 더 큰 경우, 이쪽에 오른쪽에 가야 이쪽에 상당 부분 오른쪽으로만 가야, 작은 경우에는 더 큰지 알고 싶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더 작아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강력이 한쪽에 단적 검증이 되고 또 기강력이 또 오른쪽에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또 이게 예를 들어 진술이 생산량이 더 작아졌는지 알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또 반대로 부호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기강력이 왼쪽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 기강력을 결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 뒤에 있는 이제 이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단적 검증의 다른 어떤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원리는 요 5가지, 가설 검증의 5단계 요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똑같고 다른 원리들은 다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가설 검증의 5단계의 어떤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경우에 어떤 통계량을 사용해야 되고 기강력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검증 통계량을 선택을 할 거냐. 3단계. 1단계는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결정이 되니까, 또 아니죠. 요 1단계에 따라 가지고 4단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기강력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요 3단계와 4단계가 틀리는데, 실제로 1단계에서 틀리게 되면 3단계와 4단계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과제를 제가 이제 그 과제 5를 이렇게 이제 올려놨습니다. LMS에 올려놨는데, 요번 이제 문제는 세 문제예요. 세 문제. 그렇지만 이 세 문제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퀴즈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문제만. 그리고 부장은 원래 같으면 중간 시험을 보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통 그 숙제나 퀴즈를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보려고 하니 사실 9장보다는 사실 10장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10장을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보고 좀 공부를 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부장은 그냥 숙제도 안 내고 퀴즈도 안 보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그 대신 이제 중간 시험에는 또 부장이 반드시 나오겠죠. 그래서 퀴즈 4를 이제 5월 11일 날 보게 됩니다. 5월 11일 날 1시 30분에 똑같이 5월 11일 날 1시 30분에 20분간 똑같은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그 한 모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을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과제도 마찬가지로 5월 10일 날 오후 1시 30분까지가 그
듀데이시 됩니다. 납기가 되고 여태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은 가설 검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는 뒤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 학습을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하루에 제가 2번 정도 2번 이상 이메일에 이메일이나 쪽지에 답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메일 같은 거 한번 확인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또 이메일 확인합니다. 그런 형태로 하니까 그걸 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좀 긴급한 경우에는 제 연구실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를 하면 제가 연구실 전화번호를 휴대폰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내가 뭐 수업 녹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숙제를 제가 직접 채점을 하고 있어요. 예년 같으면 그냥 조교한테 맡기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피드백을 주고 싶어서 숙제를 제가 직접 이제 채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숙제를 채점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조금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파일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엑셀이면 엑셀 아니면 뭐든 그리고 그 숙제 문서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혹시 그걸 사진 찍어 가지고 보내는 학생들은 사진을 카피해 가지고 워드나 엑셀 같은 데 붙여 가지고 한 파일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채점할 때 LMS에서 클릭해 가지고 보고 이렇게 지우면 되는데 안 그러면 계속 이제 파일을 클릭해 가지고 채점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약간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서 작성하는데 막 포맷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 없어요. 그냥 답이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다. 그것만 정확하게 설명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숙제는 조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채점을 하기 때문에 뭐 많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감점은 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하고 숙제를 잘 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